편안한 상태 두 가문의 만남, 그리고 약속. 역사의 무대 위에는 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이야기는 한 시대를 함께 살아낸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두 사람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막 첫발을 내딛던 시절, 서로의 손을 맞잡고 역사의 한복판으로 걸어들어간 이방원과 민씨입니다. 새 나라의 새벽빛이 채 밝아오기도 전에 이 두 사람의 삶은 이미 서로 깊이 얽혀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말엽, 반도의 정세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이민족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고 남쪽 바다에서는 왜구의 노략질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무인이 있었으니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공을 세우며 이름을 날린 신흥 무인 가문의 수장이었지만 뿌리가 깊은 문벌 귀족 집안에 비하면 아직 학문과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흥 민씨 가문은 달랐습니다. 대대로 뛰어난 학자와 관료를 배출해온 명문가로 그 집안의 둘째 딸은 총명함과 기계를 동시에 갖춘 인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이성계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혼사를 원했고 민재의 둘째 딸은 바로 그 빈자리를 채워줄 완벽한 짝으로 점찍혔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필요가 맞닿는 자리에서 두 젊은이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1342년, 고려의 달력으로 우왕 8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16의 이방원과 18의 민씨 처녀는 혼례를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방원은 단순한 무장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우왕 9년, 그러니까 혼례를 올리고 이듬해에 그는 당당히 과거에 급제한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칼을 쓰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되 붓도 놓지 않은 이방원이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젊은 남편과 명문가에서 자란 지혜롭고 결단력 있는 아내, 이 두 사람의 출발은 어느 모로 보나 밝고 희망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부는 새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낳으며 삶을 쌓아갔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이방원과 민씨의 두 사람만의 공간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욕망, 새 나라를 향한 꿈, 그리고 위기의 그림자. 그러나 편안한 일상이란 언제나 폭풍 전의 고요일 뿐입니다. 이방원의 아버지 이성계는 마침내 칼을 들었고 1392년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새 나라가 세워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곧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는 의미였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에 놓인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방원은 조선 건국 과정에서 누구보다 큰 공을 세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손에 피를 묻히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정적들을 처리하는 데에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건국 직후 이방원에게 돌아온 것은 공정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신생국 조선의 설계자를 자처했던 정도전은 새 왕조의 틀을 짜면서 이방원을 철저히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의 구상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왕은 상징으로 두되 실제 국정은 학문과 덕을 갖춘 재상들이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계도 안에서 이방원 같은 강한 왕자는 오히려 방해물이었습니다. 정도전은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인 막내 방석을 세자로 세우는 데 힘을 보탰고 이방원은 권력의 중심에서 점점 밀려났습니다. 왕자들의 사병이 협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력을 빼앗긴다는 것은 곧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고 이방원에게 이것은 죽음의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상은 더욱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도전 일파의 움직임은 갈수록 노골적이었고 이방원의 처지는 날로 위태로워졌습니다. 그 무렵 민씨 부인은 셋째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1397년 훗날 조선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 돼 셋째 아들 세종이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집에서 이방원은 아내와 갓난아이 곁에 머물며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정치적 벼랑 끝에 몰린 남자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나날, 그것은 폭풍 직전의 마지막 평화였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진입.
칼을 들어야 할 밤, 1398년 여름. 이방원은 마침내 결단의 문 앞에 섰습니다. 망설이면 죽고 나아가면 살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칼을 들기 위해서는 먼저 칼이 있어야 했습니다. 정도전이 왕자들의 병장기를 모두 회수하도록 손을 써둔 상황에서 이방원의 손에 남은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나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내 민씨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병여파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부터 민씨는 몰래 병장기를 빼돌려 숨겨두었습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쓸 수 있도록 무기들을 감추어두는 일을 조용히 해온 것입니다. 정도전 일파가 마침내 이방원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밀을 먼저 포착한 것도 민씨였습니다. 그녀는 동생 민무지를 통해 정도전 측의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정보를 손에 준 민씨는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방원에게 사람을 보내 복통을 핑계 삼아 급히 집으로 돌아오라고 전했습니다. 아내의 전가를 받고 돌아온 이방원 앞에 민씨는 숨겨두었던 무기들을 꺼내 내놓았습니다. 조선의 거사가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민씨는 병장기를 남편과 군사들에게 나누어주며 직접 무장을 도왔습니다. 그 밤 민씨의 마음 안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을까요? 아니, 아마 두려움이 없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을 선택했습니다. 거사가 실패할 경우 남편과 함께 죽겠다고 결심한 채 그 밤을 마주하고 서 있었습니다. 18의 낯선 집으로 시집와서 함께 울고 웃으며 새 아이를 낳은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 또 그 남편과 함께 죽기 위해 민씨는 칼을 쥐었습니다. 적응, 전장 위의 아내, 싸움 속의 부부. 1차 왕자의 난은 이방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정도전은 제거되었고 이방원은 정치의 중심부로 급격히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피냄새가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400년, 이번에는 형제들 사이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방원의 넷째 형 이방간이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왕자의 난입니다. 형제와 칼을 맞대야 한다는 것, 그것은 이방원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핏줄에게 칼끝을 겨눠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이방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또다시 나선 것이 민씨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는 이방원에게 대의를 내세우며 직접 갑옷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안정과 새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아내의 손으로 갑옷을 걸친 이방원은 마침내 출전했고 2차 왕자의 난도 그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방원이 싸울 때마다 민씨는 그의 등 뒤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아내가 아니라 전략을 짜고 무기를 준비하고 정보를 모으며 거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틀어 이방원의 가장 강력한 공모자는 아내 민씨였습니다. 어쩌면 이방원이 살아남아 왕좌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민씨의 기지와 담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난이 평정된 이후에도 두 사람은 함께 긴장의 나날을 견뎌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새 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1394년에는 첫째 양녕대군이, 1396년에는 둘째 효령대군이 태어났고 그 전으로 아들 셋을 연달아 낳았지만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는 비극도 겪었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는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도 두 사람은 무려 12명의 자녀를 이 세상에 데려왔습니다. 싸우면서도 사랑했고 다투면서도 서로에게 기대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하고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음, 마침내 왕좌에 오르다. 1400년, 정종이 왕위를 이방원에게 양위했습니다. 이방원은 마침내 조선의 세 번째 임금 태종으로 즉위했고 민씨는 원경왕후가 되었습니다. 신생국 조선의 왕과 왕비가 된 것입니다. 수십 년의 풍파를 함께 헤치고
두 차례의 피냄새 나는 거사를 함께 치러낸 끝에 얻어낸 자리였습니다. 원경왕후에게 이 순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신이 몰래 병장기를 숨기고 동생을 통해 적의 정보를 캐내고 직접 갑옷을 입혀 남편을 전장으로 보낸 그 모든 날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왕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녀 자신도, 태종도, 조정의 신하들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기틀이 잡히고 왕실에 안정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양녕대군, 효령대군, 세종이 차례로 자라며 왕실의 후계 구도도 뚜렷해졌습니다. 1394년생 양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고 조선은 질서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싸워 쟁취한 이 자리에서 잠깐이나마 따뜻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아름다운 마무리를 허락하지 않는 법입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그 순간부터 더 무거운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대가를 치름, 피보다 진한 권력, 오빠들의 죽음. 태종은 왕이 된 후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얼굴은 처음부터 그 안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신생국 조선을 반석 위에 올리려면 강력한 왕권이 필요하다고 태종은 믿었습니다. 어느 한 세력도 왕권을 넘볼 수 없도록 뿌리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슬퍼런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원경왕후의 친정, 여흥 민씨 가문이었습니다. 1등 공신이자 외척, 왕비의 집안이라는 것은 곧 가장 위험한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태종에게 민씨 집안은 사랑하는 아내의 가족인 동시에 반드시 꺾어야 할 정치적 위협이었습니다. 태종은 1406년 돌연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세자를 후견하여 권력을 손에 쥐려는 욕심이 있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덫에 걸려든 것이 원경왕후의 오빠들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였습니다. 양위 선언에 민무구, 민무질 형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자가 즉위하면 어린 왕의 외척으로서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 그들의 발걸음을 느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태종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린 세자를 끼고 권력을 잡으려 했다는 죄목이 씌워졌습니다. 3410년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는 결국 자결을 명받았습니다. 원경왕후의 두 오빠가 남편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피바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두 처남 민무휼과 민무회에게까지 칼끝이 향했습니다. 1415년 태종은 왕비의 몸종이 낳은 왕자를 죽이려 했다는 혐의 등을 들어 민무휼과 민무회를 유배지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유배지에서 자결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원경왕후의 남동생 4명이 모두 남편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대로 명문의 자리를 지켜온 여흥민씨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원경왕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빠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어떤 감정을 안고 살아야 했을까요? 자신이 직접 무기를 숨기고 거사를 도운 것이 이런 결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그때 그 밤의 민씨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남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쏟아부은 그 모든 노력이 결국 친정 가문의 멸문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태종은 즉위 이후 무려 9명이나 되는 후궁을 두었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함께 헤쳐온 조건지처 함께 죽자고 손맞잡았던 아내를 두고 그 많은 후궁을 들인 것입니다. 원경왕후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왕으로 만들었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아내로서의 정당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권력의 정점에 오른 태종에게 그 항의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함께 12명의 자녀를 낳은 부부였고 함께 죽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권력이 들어선 자리에서 사랑은 점점 설 곳을 잃어갔습니다. 오빠들의 죽음, 남편의 후궁들, 자신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왕실의 차가운 벽들. 원경왕후는 이 모든 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한때 남편과 함께 죽고자 했던 여인이
이제는 남편 곁에서 점점 더 외로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귀한 병속의 왕비, 그리고 멈추지 않는 세월. 세월은 냉정했습니다. 원경왕후의 몸은 점점 기울어갔습니다. 오빠 넷을 모두 잃고 남편의 마음을 여러 후궁과 나누면서 조강지처의 분노와 슬픔을 가심 안에만 삭혀야 했던 세월이 그녀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말 못할 응어리를 오래도록 품고 살아온 사람의 몸이 버텨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원경왕후는 병석에 누웠습니다. 한때 병장기를 손수 꺼내 군사들을 무장시켰던 그 간인한 여인이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1420년 원경왕후는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생국 조선과 함께 태어나 그 나라의 왕비로 살다가 그 나라의 왕비로 눈을 감았습니다. 16의 이방원과 손을 잡았던 18의 민씨 처녀가 맞이한 마지막이었습니다. 함께 거사를 치르고 함께 2차례의 왕자의 난을 헤치고 함께 12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마지막 길은 혼자였습니다. 그녀의 마음 안에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남편에 대한 원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세월을 함께한 데 대한 복잡한 감정이었을까요? 언약으로 시작된 결혼이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 사랑이 거사의 힘이 되었다가 권력의 냉기 속에서 서서히 식어버린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느 한쪽을 간단히 악인으로 규정할 수도 어느 한쪽을 단순한 피해자로만 볼 수도 없는 복잡한 역사의 한 장이었습니다. 변화, 매목한 결단이 남긴 것, 그리고 세종의 시대. 태종 이방원은 역사의 법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아내의 집안을 멸문시키고 후궁을 9이나 두고 조광지처의 가슴에 못을 박은 내목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태종의 그 잔인한 결단이 신생국 조선을 실제로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태종은 외척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왕권을 넘볼 수 없도록 왕실 주변의 모든 잠재적 위협 세력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그것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방식이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조선의 왕권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앙 집권의 토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된 토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꽃이 피어났습니다. 바로 태종과 원경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 세종대왕이었습니다. 1397년 어머니 원경왕후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던 그 아이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방원과 민씨라는 두 사람의 뜨겁고 치열한 사랑의 결실이 세종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도합 12명의 자녀를 낳으며 함께 살아간 그 세월 안에서 세종은 부모의 도탑고 깊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원쟁 같은 부부관계 속에서도 자식들에게는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백성들에게 글자를 주었습니다. 과학을 일으키고 음악을 정비하고 농업을 발전시키며 조선의 황금기를 활짝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냉혹했던 아버지의 결단과 가장 깊이 상처받았던 어머니의 삶이 어우러진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 태어났습니다.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민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부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 나라를 세우고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그 과정에서 반드시 누군가는 상처받고 희생되어야 했던 권력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경왕후는 남편을 왕으로 만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그녀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역사는 원경왕후를 기억합니다. 2차례의 왕자의 난에서 직접 무기를 손에 쥐고 망설이는 남편에게 갑옷을 입힌 그 간임한 여인으로 기억합니다. 정력으로 맺어진 혼사였지만 함께 살면서 진심을 나눈 두 사람이었습니다. 죽도록 싸우면서도 자식은 12명을 낳은 그 관계가 어쩌면 이 두 사람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방원이 세상을 흔들 때 그 곁에는 항상 민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씨가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품에 안아 키운 아이들 중에서 세종대왕이 나왔습니다.
역사는 냉혹하고 아름답습니다. 고통스럽고 경이롭습니다. 신생국 조선의 새벽을 함께 연 두 사람.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민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아니, 끝이 아닙니다. 세종이라는 이름으로, 훈민정음이라는 유산으로.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역사의 뿌리에는 몰래 병장기를 숨기던 한 여인의 손과 그 손이 입혀준 갑옷을 걸치고 어두운 밤으로 나아갔던 한 남자의 발걸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태종 이방원과 원경 왕후에 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조선의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